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심층 탐구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저희와 함께 이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있는 제3의 대화 상대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고 분석할 자료가 꽤 특별하고 또 방대하거든요. 네, 날짜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바로 오늘자 케어 뉴스 김영래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의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아주 집약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 해설을 진행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시니어 트렌드나 초고령 사회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약간 좀 우울한 인구 문제 아니면 무거운 부양의 책임 이런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런 뻔한 노인 문제를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2026년 현재 우리 사회가 이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뇌과학의 최전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당신과 제가 어떻게 잘 나이 들어갈 수 있는지 웰 에이징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통찰을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처음 딱 받아왔을 때 저는 참 흥미로웠던 게 정책이나 의료,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최첨단 바이오 과학까지 다 섞여 있더라고요. 겉보기엔 전혀 다른 분야의 파편화된 뉴스들 같죠? 하지만 이걸 하나의 큰 캔버스에 올려놓고 보면 초고령 사회를 돌파해 나가는 인류의 아주 거대한 생존 전략이 보입니다. 아, 생존 전략. 좋습니다. 그럼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가장 먼저 제 눈에 띄었던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어떤 뉴스였나요? 시니어분들의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노후를 즐긴다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최근 트렌드는 그 양상이 많이 다르죠. 맞아요. 예를 들어 경북 봉화군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10분이 늦깎이로 초등학력 인정서를 받고 졸업을 하셨다는 감동적인 소식도 있었고요. 전남 곡성 사례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국립광주과학관 주최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AI 비서를 활용하고 또 직접 사진을 모아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교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전북 군산시 사례는 또 어떻고요? 아주 실용적입니다. 그 도심 무단방치 킥보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니어분들이 도심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직접 재배치하고 관리하시더라고요. 일자리도 얻고 교통안전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죠. 그러니까요. 사회적 역할도 톡톡히 찾아가시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매력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배움과 사회활동들이 단순한 여가 생활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우리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행위라고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러시 대학교의 연구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뒷받침해줍니다. 1939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무려 8년 동안이나 추적 관찰을 했어요. 8년이면 꽤 긴 시간인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평생에 걸쳐 독서나 글쓰기, 외국어 학습 같은 지적 활동을 꾸준히 해온 상위 10%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하위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무려 38%나 낮았습니다. 와, 38%요? 발병 위험이 그 정도로 낮아진다는 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생깁니다. 책을 많이 읽고 새롭게 배우는 게 뇌에 좋다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게 진짜로 뇌에 생기는 질병 자체를 막아주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지점을 명확히 하려면 자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과거 연구, 수녀 연구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넌스터디? 더 넌스터디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연구의 사후 부검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팩트가 발견되는데요. 생전에 치매 증상이 전혀 없이 아주 맑은 정신으로 살다 돌아가신 수녀님들이 계셨어요. 네네. 그런데 그분들의 뇌를 부검해 보니까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이죠.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뇌 안에 가득 쌓여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뇌에 이미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꽉 차 있었는데 겉으로는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뇌세포는 이미 막 파괴되고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인 뇌 손상은 분명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녀님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젊은 시절부터 언어 유창성이 매우 뛰어났고 평생 끊임없이 글을 쓰면서 지적 활동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글쓰기나 독서가 뇌에 쌓이는 물리적인 독성 물질 자체를 지워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물리적 독성은 없애지는 못해요. 하지만 뇌신경망이 손상되었을 때 다른 신경세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우회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워준 겁니다. 그걸 인지예비능, 코그니티브 리저브라고 부르는 거죠? 맞습니다. 인지예비능과 신경과소성을 엄청나게 발달시킨 결과죠.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딱 하나의 이미지가 그려지는데요. 우리 컴퓨터 쓸 때 하드웨어 안에 칩 몇 개가 고장날 수 있잖아요. 네,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워낙 탁월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고장난 부품을 요리조리 피해서 다른 경로를 찾고 결국 컴퓨터 전체를 정상 작동시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와, 그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딱 그겁니다. 평생의 배움이 우리 뇌의 OS를 끊임없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군요. 질환의 원인이 뇌 안에 존재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의 발현을 획기적으로 늦추는 것, 그게 바로 인지예비능의 진짜 힘입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지적 활동의 방어막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자, 이렇게 활기차게 한계를 극복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물리적인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현실도 이번 자료에 아주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그쪽으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유병률이 최대 4%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죠. 네,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노년기 우울증의 위장 전술입니다. 위장 전술이요? 우울증이 어떻게 위장을 하나요? 젊은 층은 보통 슬프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감정을 호소하잖아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전혀 다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심한 어지러움, 만성적인 소화불량 같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위장에서 나타납니다. 아, 그거 정말 무서운 지점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님이 매일 소화가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하시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연세 드셔서 위장 기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내과약 사다 드리고 말죠. 맞아요. 진짜 원인이 마음의 병이라곤 상상도 못할 테니까요. 결국 이게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40.6명이라는 참담한 수치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세심한 관찰이 절실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줄 의료 인프라가 지역별로 너무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료 보니까 경북 같은 농촌 지역 상황이 꽤 심각하더라고요. 치매 안심센터 한 곳이 대도시의 무려 13배 면적을 담당하고 있다면서요? 네, 마을의 버스도 하루에 3대밖에 안 들어오는데 치매 정밀 검진 한번 받으려면 대구 같은 큰 도시까지 왕복 4시간을 길에서 벌여야 합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왕복 4시간이면 그냥 검진 자체를 포기해버리시겠는데요? 물리적 거리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의료 취약지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은빛 쉼터나 비대면 진료 연계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 인프라가 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공공 인프라의 빈틈을 메우려고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커뮤니티 케어 모델들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부산의 하하건강 파트너 정책 말씀이시죠? 네, 노인 인구 비율이 이미 25.3%를 넘긴 부선인데요. 이게 의사나 간호사가 일방적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시니어 170명이 직접 교육을 받고 이웃의 노세 정도를 관리해 주더라고요. 수평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죠. 눈높이가 같은 세대끼리 돌본다는 게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움직임도 아주 흥미로워요. 네, 시니어 돌봄 기업 에이지스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솔닥의 예방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아파트나 실버타운 안에 거점을 두고 살던 곳에서 비대면 진료랑 일상 돌봄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거 맞죠?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나이 드는 존엄성을 지켜주는 핵심 모델입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 낯선 요양원 가는 게 제일 큰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주거 트렌드 자체도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파르나스나 롯데, 신라 같은 특급 호텔들이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운영에 직접 뛰어들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호텔식 컨시어즈 서비스에 최고급 다이닝까지 접목되면서 2026년의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은 확실히 차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화제를 한번 돌려볼까요? 뇌과학의 최전선 이야기입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가 평생 학습으로 뇌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면에 뇌를 공격하는 아주 뜻밖의 요인들이 새로 밝혀졌더라고요. 네, 자료에 2가지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바로 초미세먼지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례를 다룬 미국 에모리 대학 연구죠. 보통 미세먼지 하면 폐나 귀관지 안 좋고 그게 고혈압 일으켜서 간접적으로 뇌에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상식이었습니다만 연구 결과를 보니 이 초미세먼지 PM2.5가 만성질환을 거치지 않고 바로 뇌로 직행합니다. 폐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뇌로 직접 뚫고 들어간다고요? 네, 뇌를 깐깐하게 지키는 혈액-뇌 장벽, 즉 BBB를 그냥 뚫고 들어가서 뇌신경을 직접 파괴해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와, 특히 과거에 뇌졸중 알았던 분들에게는 치명타겠네요. 공기청정기 필터가 하는 마음가짐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연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번엔 우리 몸속의 세균입니다. 흔히 폐렴 원인균으로 아는 클라미디아 폐렴균이 눈의 망막과 시신경을 타고 뇌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시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알츠하이머 손상을 악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우리 뇌가 생각보다 너무 다양한 루트로 공격받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에 대해서도 꼭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말고 다른 치매 말씀이시죠? 전체 치매의 10에서 15%를 차지하는 루이스 소체 치매요. 네, 알츠하이머가 기억력 저하부터 시작한다면 루이스 소체 치매는 생생한 환시가 특징입니다. 방에 꼬마가 있다거나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헛것을 보시는 거죠. 자면서 소리 지르고 발길질하는 렘수면 행동장애도 동반되고요. 가족들은 당연히 조현병이나 일반 치매로 오해하기 딱 좋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무턱대고 항정신병 약물을 쓰면 근육이 굳거나 의식이 급격히 떨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감별 진단이 생명과 직결되네요. 그런데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과학의 반격도 아주 매섭잖아요. USCF 연구진이 운동의 비밀을 밝혀냈죠. 네, 우리가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뇌가 건강해진다고 막연히 알았는데 진짜 이유는 뇌가 아니라 간에 있었습니다. 간이요? 운동에서 근육을 쓰는데 왜 간이 등장하나요? 사람이 운동을 하면 간에서 GPLD1이라는 특수 효소가 나옵니다. 이 효소가 뇌의 방어벽을 헐겁게 만드는 나쁜 단백질을 잘라내서 뇌를 보호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간에서 뇌관 수리공을 파견해서 구멍난 지붕을 촘촘하게 고쳐주는 거네요. 운동해야 할 완벽한 과학적 이유입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보스턴대 공동연구진이 밝혀낸 성상교세포의 두 얼굴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뇌 속에 평소엔 영양분 공급하는 보디가드인데 만성 스트레스 받으면 독성을 뿜는 폭군으로 변한다는 그 녀석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걸 역이용해서 새로운 치료제 타겟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K바이오의 도약이 돋보이죠? 네, 기존 알츠하이머 약물들이 뇌부종 부작용, 그 ARIA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레켐비 같은 글로벌 신약들의 과제였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물을 뇌장벽 안으로 안정하게 실어 나르는 BBB 셔틀 기술이나 타우 단백질 타겟팅 기술로 그 부작용을 줄이면서 수조 원대 기술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불치병이 서서히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과학과 개인이 이렇게 노력하는 동안 국가는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정부 정책 변화도 아직 거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뜨겁죠. 이건 좌우 진영 논리를 떠나 순수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 지급되지만 이들 오면 2050년에 재정 부담이 46조 원에 달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존 중위소득의 상한선을 두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객관적으로 검토 중인 겁니다. 젊은 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불가피한 고민이네요.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죠. 맞습니다. 조기 진단율 60%가 목표인데 국가검진의 대장 내시경을 도입하고 12세 남아에게도 HPV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등 예방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건강 인프라가 확실히 탄탄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뉴스도 있었잖아요. 생성형 AI 제작물 표시 의무나 안전망 구축 내용이던데 이게 시니어 트렌드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제주 노인 일자리 사업 사례를 보면 완벽히 연결됩니다. 어르신들이 지난 3년간 숲을 다니며 모은 산림 데이터가 첨단 AI 시스템의 핵심 학습 데이터로 쓰였거든요. 아, 어르신들의 땀과 연륜이 담긴 아날로그 데이터가 최첨단 AI의 뼈대가 된 거군요. 세대와 기술의 정말 아름다운 융합이네요. 맞습니다. 자, 2026년의 시니어 트렌드는 단순히 늙어가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국가 제도와 첨단 과학의 보호를 받으며 이웃과 연결되는 아주 역동적인 챕터네요.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사 원문 말미에 편집장님이 인용하신 탈무드 구절이 있는데요. 네. 늙는 것을 재앙으로 여기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장수와 노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상실에서 축복과 지혜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깊은 울림을 주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과학은 뇌를 보호하고 배움은 인지 예비능이라는 방어막을 만든다는 걸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과학이 완벽해져서 혈액 뇌장벽 셔틀 기술로 뇌세포를 영원히 안 늙게 보존해주고 AI가 당신의 평생 기억을 클라우드에 백업해두는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육체의 수명이 무한대가 되고 기억이 데이터로 남을 때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원히 젊은 생물학적 뇌가 나일까요? 아니면 AI 서버에 저장된 당신의 따뜻했던 기억들의 총합이 진짜 나일까요? 아주 묵직하면서도 매력적인 화두입니다. 오늘 퇴근길 혹은 저녁 식탁에서 일상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쌓아 올리고 있는 삶의 방어막과 진짜 자아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당신 고맙습니다.